내란 583일 만에 윤석열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7월에 선고됐고 제목 7개가 유죄, 형량은 징역 7년, 남은 재판도 7개라 7777 재판으로 불립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모두 적법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석열이 모든 재판에서 우려먹던 불법 수사 타령이 한 방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기결수가 된 그에게 13일 명태균, 27일 건진법사 선고가 줄줄이 기다립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유효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던 그 시각 500m 떨어진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란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변호인은 생방송을 봐야 한다며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헛된 기대의 끝은 좌절이었고 헛된 웃음을 짓는 피고인 옆에서 변호인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2개의 재판 일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선 체포방해 확정 판결이 500m 거리 고등법원에선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란 사건 공판이 시작되자 변호인들은 대법원이 체포방해 사건 선고를 예정하고 있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건 피고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로 대법 판결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10분 남짓 만에 7년형이 확정되자 윤 전 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방청석에선 지지자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송진호 변호사가 실망하지 말고 힘내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 외쳤습니다. 바로 옆 대법원에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있었습니다. 3심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번엔 재판 소원을 검토하겠다며 헌법재판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네, 징역 7년 첫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이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12.3 계엄 583일 만에 네, 나온 첫 이제 대법 선고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예, 대법원의 판결을 예상을 하셨는데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예, 상고 네. 전체 기각을 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났지만 1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좀 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던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좀 심하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그 다툰 쟁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단호하게 적법하고 공수처에 대통령이 직권남용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 1, 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배포 등등에 대해서 대부분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법정에 이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보통은 대법원 선고 시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의 경우에는 법률심이라고 해가지고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석열 씨 측에서도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참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씨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휴정을 요구하고 다른 그 화면을 통해서 봤다고 이렇게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 항소심이 그러니까 내란 관련 재판이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대법 선고를 보면서 기각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욕설을 내뱉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그런 행위도 사실 법정 모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맞아요. 예, 변호인의 품위 손상으로도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내란 사건과
이번에 그 상고심에서 확정된 체포방해의 전제가 되는 그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되느냐 이런 여부와 판단이 약간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김계리 변호사가 뭐 이런 식이면 내란 사건 재판해서 뭐해 뭐 이런 그 실망감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그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네. 자, 지금 한 8개의 재판을 윤석열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1개의 재판이 끝났을 뿐이고요. 나머지 7개가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이 내란 재판이겠죠. 그리고 가장 무거운 죄 역시 내란죄, 이적죄 정도입니다. 내란 관련한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재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 지금 2심 항소심 재판은 윤석열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거의 한 달 넘게 중단돼 있다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시작됐다고요. 이게 사실 내란이 일어난 지 지금 1년하고도 지금 7월 12일이니까 6개월 지났습니다. 7개월 지났습니다. 네네. 예,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 600일 가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 내란 직접 목격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항소심에서 내란 사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 좀 단호하게 그리고 예. 또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무기징역이 좀 약하다라고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네. 혹시 항소심에서 이게 좀 뒤집힐 수도 있습니까? 사형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형 존치론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 사형 존치론자입니다만 뭐 온갖 뭐로 저보고 뭐 비난하셔도 좋은데 이 사건에서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그 취지라던가 기본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건과의 양형 이런 걸 놓고 보면 기존의 관행상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제 기본적인 견해고요. 아마도 무기징역이 최대한 유지되고 그것이 절대로 가석방되지 않은 예. 상태로 복역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네, 네. 당시에 이제 1심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한 이틀 전부터 계획을 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 철두철미하게 계획한 계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판로를 열어줬다라고도 할 수 있는 판로가 아니죠. 이게 아무튼 도망갈 구멍을 좀 내줬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선고였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아까 그래서 윤석열 출석도 안 하지 않습니까? 법률심이니까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도 법리적 판단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판단한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이 맞다, 항소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법률 판단을 해준 거고 예.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니까 사실관계니까. 우리는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다투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 원심 그냥 그대로 간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깔끔하게. 큰일 났네. 그 다음 출연자들 빨리 연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내 지금 완전 길어질 줄 알고. 완전 꼬여버렸네. 제가 금방 끝날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내리면 금방 끝난다. 기분은 좋지만 제가 아주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와, 나는 그 수사권 문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 항상 윤석열 측에서 이제 문제 삼았는데 그거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네. 오늘 또 길어지겠구나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늘 판결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7년 받는 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순간 다 끝나와. 내란 재판이 다 흔들릴 수 있으니 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인 건 여러 가지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이 있지만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이제 본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체포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이런 주장이죠. 그게 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대통령실이야. 그래서 군사상의 어떤 보호돼야 네. 되는 구간이고 그거는 승낙을 받아야 돼. 근데 경호처장이 승낙해 준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거부한 거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야.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갈래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있어. 그런데 거기서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조문에서 하고 있냐면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인지한 적이 없어. 공수처에서 인지한 적이 없고 고발장 받아서 했는데 인지라는 것은 인지 보고서가 붙어서 즉 고발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고발도 있어야 되고 고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수사의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 고발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죄가 있네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됐어도 인지는 안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지라는 것 자체는 고소는 고소장, 고발은 고발장인데 인지는 인지 보고서라는 게 수사 기록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인지가 아니고 고소 고발이 된 거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면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보고서 이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야.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고소든 고발이든 어찌 됐든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다 인지인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그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없게끔 앞으로는 공수처에도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좀 넣는 것이 좀 어떤가. 어떻습니까, 제 의견? 당연히 그런 공수처법 발의가 돼 있고, 네. 돼 있어요? 네 발의가 돼 있습니다. 돼 이제 있어요. 처리해야죠. 근데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법조 비리만 전담하는 전담 기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고위공직자의 주요 범죄들로 여전히 하면서 내란죄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네. 이 역할론에 대한 지금 논의는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최초의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기억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이것을 7777 재판이라고 부를까 싶은데요. 7월에 내려진 판결이고 7개 죄목에 대해 유죄가 나왔으며 그 결과로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아직 남은 재판이 7개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달리 많은 7이라는 숫자의 결을 따라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어제 날짜인 7월 9일 오후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의 혐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의 유죄를 인정했고요.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정상적인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해 국무위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헌정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허위 공보 지침을 내려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통해 외신을 기만했다고 보았습니다. 2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5년형에 2년을 더해 총 징역 7년의 선고가 내려진 이유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가끔 무죄가 나오거나 최소한 형량을 깎아준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꽤 다른 선고가 나온 셈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의 신분으로 여타 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최소 7년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본래는 구치소에 나와서 교도소로 이감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남은 재판이 7개나 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따라 경호와 보안 유지가 필요해서 전례상 현재의 서울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죄목 7개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 허위 공보 지침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 수사관들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정상적인 국문회의 심의 요건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통과된 것처럼 거짓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생산된 계엄 관련 허위 문서를 정상 절차 없이 파기, 은닉하려고 한 혐의, 공용 서류 손상, 국가기관의 공적 서류 및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훼손한 혐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경호처 지휘부에게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바리케이드 등을 치도록 지시, 즉 교사한 혐의, 범인 도피 교사, 체포영장 대상자인 자신을 숨겨주거나 피신시키도록 경호 인력에게 지시한 혐의. 자,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읽어가는 것만 해도 숨이 벅찰 지경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유독 이상한 범죄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원래 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것저것 줄줄이 엮어서 늘어놓다 보면 온갖 제목들이 번다하게 나열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 걸까요? 아마도 둘 다이겠지만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바로 이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대통령 신분에서, 아니 그 신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간해선 행하지 않는 범죄, 즉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희대의 범죄를 행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추가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범죄를 저지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저질러봤자 고작해야 한두 개의 범죄로 그치겠지만 일단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는 범죄가 그것 하나로 끝나게 되지 않을 공산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을 덮고 막고 방해할 힘을 지녔기 때문인 거죠. 논객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대법 판결이 난 윤석열의 범죄는 내란의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소추, 즉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수사마저도 받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미 내란의 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것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막아 나섬에 따라 자칫하면 국가기관 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방패로 내세운 오로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먹은 정말 나쁘고 사악한 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권력을 쥐어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자에게 대통령 권력을 안겨주었던 정당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내려진 판결 이후로 윤석열은 이미 당을 떠난 인사라면서 소위 전략적 침묵을 택하고 있죠. 말이 좋아 전략적 침묵이지 시쳇말로 입국다세 형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넣어 권력의 부스러기를 받아먹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도 탄핵을 당해도 옹호하기에 급급했던 자들이 이제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귀도 없고 입도 없는 척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할 말이 없고 입을 열어서도 안 된다는 거 이해 갑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서 인간 방패를 자처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일종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억 되돌려 볼까요?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고요. 2차 집행 때에는 3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권한 없는 불법 수사이자 사법 테러라고 주장하면서 스크럼까지 짜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을 방탄소년단에 빗대어서 방탄의원단이라고까지 불렀겠습니까? 행여라도 BTS와 그 팬들에게 모욕이 되지는 않았기를 바라봅니다. 종합특검은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한 바 있죠.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은 이에 반발 및 저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들을 위해서
또 스크럼을 짜고 막아 나서줄 방탄 보좌단 같은 것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여나 그런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명확히 밝혔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주관적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부적절하며 당시 영장 집행은 완전히 적법했다고 말입니다. 또 이번 대법 판결로 징역형을 받은 건 윤석열만이 아닙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징역 4년 확정,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의 법정 구속,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확정, 당시 방탄경호단 지휘부는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윤석열 측은 이번 대법 판결이 사법의 정치화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헌재에 재판 소원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내란을 저지르고 윤어게인을 조장하여 내란의 죄조차 정치적 진영의 문제로 바꾼 게 누군데, 그리고 45명의 방탄의원단이 바로 그렇게 내란에 협조한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한 게 누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만약에 아직도 대통령이라면 이 재판소원 제도를 만들기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속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를 끝까지 반대했고 위헌 법률이라면서 난리를 피우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또 입국 다들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만약 이들이 정말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실형받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몹시 궁금합니다. 그때쯤엔 재판소원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번 판결이 다른 판결에 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죠. 일단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그렇습니다. 영장이 적법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부분인데 예. 지금 윤석열은 자기의 모든 재판에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특히 내란 수계 재판에서도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다 날아갔다는 거죠. 이제는 다 날아갔다는 거고. 뭐 체포방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기결이에요. 윤석열이 나와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법의 적법이야. 랩을 하시네. 아무튼 이런 식의 윤석열식의 말장난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고 네. 거의 모든 재판에서 윤석열이 해온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윤석열의 모든 재판에서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기결수와 미결수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윤석열 같은 경우는 기결수 신분과 미결수 신분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결수 신분이 확정이 되면 보통 이제 중요한 게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기결수 신분이 남아 있으면 재판 편의를 위해서 구치소에 계속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울 구치소에 계속 있을 거다. 그리고 요 편말 색깔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것도 교도 행정에 따라서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재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별로 그다지 바뀌는 건 없다.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개인의 입장에서 어차피 이분은 무기징역 베이스에 깔아놓고 계신 분이다. 네. 실력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재판 네. 자체에 굉장히 심드렁했어요. 사실. 예. 이거 나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거 이거 나는 다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이다. 야 이거 뭐 재판이 몇 개입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판사한테 막 해요. 네. 그러니까 심드렁했고 네. 뭐 저 기자들은 이게 이제 일단 전압을 안 갖고 전원합의를 안 갖고 한 4개월 됐나요 올라온지? 맞아요. 4개월이 안 됐어요. 예, 그걸 바로 판결을 해서 그냥 확정되겠구나라고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그렇게 확정이 됐고 예. 또 더군다나 생중계까지 맞아요. 하면서 이거는 뭐 그구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나 이런 네. 데 대법원이니까 이런 네. 것처럼 멋있는 말을 딱 하고 있지 않을까? 않을까 했는데 그냥 이거 상고 기각입니다 이거 끝내버리니까 약간 좀 보면서는 허무함이 있었다. 네. 어제 현장에서 원래 이제 여기는 불출석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재판에 출석을 한 법정에서 이 생방송 보는 문제에 대해서 허락을 요청받아서 변호인들하고 같이 방청을 했다는 건데요. 끝나자마자 이제 그냥 열분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고 본인은.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이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되게 격한 욕설을 했다는 건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변호사들이 욕을 막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 여러분들이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은 변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정치하고 있는 거지. 김계리 변호사는 예. 변호를 한 게 아니다. 변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든 더 강성 이미지를 심어줘서 예. 윤 어게인의 그 한 줌 남아있는 이 사람들 관심을 모으는 게 목적이지. 저는 이분들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되건 저는 신경 안 쓴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다는데.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 차원에서 김계리 씨도 욕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추억의 김계리 이 변호사의 욕설 사건 기억하시죠? 네. 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듣고 계속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나 어나운스 할 만한 거, 다만 이제 돌아가는 상황상 이 씨발 이건 아닌데 씨발 윤상현 개새끼 약간 이런 약간 그런 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무슨 씨발 윤상현이랑 거기서 4시간을 얘기해. 그게 족같은 소리지. 나경원 보좌관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이 씨발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윤상현이 간 거야. 외부적으로는 제 말이 곡해가 아니라 무슨 국민변호인단인 윤상현을 위한 석동현 변호사의 어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도 이번에 잘라내려고 그러고 하는 거고, 저는 석동현 변호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국민변호인단은 베이철이 만든 거고 석동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단장을 세운 것뿐이에요. 근데 또 베이철 변호사님이 어른을 존중할 줄 아니까 석동현 변호사님은 단장님 모시고, 그리고 출범식 할 때 그 족같은 새끼가 씨발놈이 베이철이 당한 건데 중요한 사람 나면 전환기를 나면 이건 내가 해야지. 또 누구 나오면 이건 내가 해야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 새끼가 아유, 다시 들어도 이거를 좀 틀어야 되나, 이게 지금 언론 윤리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잘못 결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매우 부적절한 언어 습관을 갖고 계시다. 저거는 제가 청량리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교실에서나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실의 언어다. 교실의 언어다. 그것도 선생님 없을 때. 교실의 언어지. 남고. 근데 저런 분이 지금 변호를 맡고 있으니 아까 이제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 재판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여야 됩니까? 의뢰인의 이익에 귀속되게 그렇습니다. 행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호인단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의뢰인도 관심이 없어요. 어저께 상황도 윤석열 그거 자기 안 봐도 된다는 투였어요. 그 재판 어떻게 나오든지. 근데 이 변호인단들이 자기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보고 거기서 뭔가 포즈를 주고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보면 안 되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윤석열은 별 반응도 안 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을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이 변호인단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 변호인단이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김계리 변호사나 뭐 다 이제 꿈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내 하고 싶은 게 이제 극우 정치인 거잖아요. 정치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거 정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코인파리 같아요. 코인파리?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피고인이 무기징역 깔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 뭐가 이익인데 어떻게든 뭐 사형만 안 받게 하면 그게 이익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하죠. 뭐 7년이 나왔으면 솔직히 뭔 상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욕설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내가 충성파다라는 걸 보여주고 뭐 법조 전문가가 보다가 판사들에게 욕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미지 심어주고 이러고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국민의힘이 이 사람 공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국힘 아니구나. 이외의 정치. 국힘 이외의 정치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캐시온니. 코인파리 이런 거다. 재판 끝나자마자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재판 소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심리 미진이고 사법의 정치와의 다름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재판 소원 등 헌법 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윤석열이 관절을 요새화하고 버틸 때 이 민주주의를 너무 발전시켜 나갔고 저 내란범이 지금 저러고 있다. 이게 법치가 뭐냐. 티니쿠테다 실패하면 그 다음날 잡아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변호인단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려고 했던 사법개혁들이 아니고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한 데가 어디예요? 헌법재판소. 거기가 헌법재판소예요. 근데
헌법소원 내면 그 헌법재판관에 모여고 이 새끼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그걸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어쨌든 이 제도에 이들을 태워준다는 것 자체도 아깝다.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모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사람이 위헌적 행태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잘못은 일절 반성은 없고 적반하장격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재판소 내란범이 기본권을 운운하는 이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외환까지 도모해보려고 했던 자들이 본인이 이 재판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서 막상 재판 끝날 때마다 공정하게 재판받은 권리가 훼손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